골동품 가게의 저주. 프롤로그. 1987년 가을, 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70대 노인 한 명이 만물상회라는 간판이 걸린 골동품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가게 앞에는 임시유업이라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가게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그것이 거기 있을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가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마치 누군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그날 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옥비녀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고 방 한구석에는 저주받은 비녀를 돌려줘야 한다는 글귀가 적힌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한 장 상속받은 골동품 가게. 1987년 11월. 김정수 65세는 아침 일찍 인사동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3년 전 은퇴한 그는 갑작스럽게 고모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골동품 가게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만물상회라. 이상한 이름이래. 정수는 변호사로부터 받은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며 중얼거렸다. 고모할머니와는 어릴 때 몇 번 본 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목된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가게 앞에 도착하자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나무 기둥과 기와 지붕,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골동품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임시휴업. 언제부터 문을 닫았던 걸까? 정수가 열쇠로 문을 열자 오래된 향 냄새와 함께 묵은 공기가 밀려나왔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진열장마다 다양한 골동품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백자, 고려 청자, 목각 인형, 옛 서적들, 그리고 각종 장신구들.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다. 어머, 손님이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가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정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게를 상속받은 김정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옆집에서 찻집을 하는 박순희입니다. 고 김영희 선생님과는 오래된 친구였어요. 순희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영희의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조카가 선생님이라고 언젠가 이 가게를 물려주고 싶다고요. 그러셨나요? 사실 고모할머니와는 그리 가깝지 않았는데 언니는 가족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분이셨어요. 특히 교육자 출신이신 조카분을 자랑스러워하셨죠. 순이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요? 지난 2달 사이에 3분이나. 이 가게와 관련된 분들이 모두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먼저 작년에 단골 손님이셨던 최할아버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셨고 한 달 전에는 골동품 감정을 해주시던 이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다른 단골이셨던 박 할아버지가. 모두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3분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주받은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고요. 정수는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골동품들이 음산하게 느껴졌다. 혹시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영희의 언니가 살아계실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조선 말기의 옥비녀라고. 가게 한 구석에 따로 보관하고 계셨는데요. 순이가 가게 안쪽을 가리켰다. 그 비녀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씀해주지 않으셨죠. 정수는 순이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가게 안쪽에는 작은 진열장이 하나 있었고 그 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옥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옥비녀는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참 아름답네요. 네. 하지만 영희 언니는 절대 팔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거절하셨죠. 정수가 비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순이가 갑자기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이고, 벌써 이런 시간이. 찻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순이가 떠난 후 정수는 혼자서 가게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고모 할머니가 남긴 장부를 찾아보니 꽤 많은 단골 손님들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은 거의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정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내내 그 옥비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울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꿈이었다. 여인은 계속해서 내 비녀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2장 첫 번째 단서.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다시 가게로 향했다. 어젯밤의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가게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가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가 인사하자 노인이 돌아보았다. 아, 젊은이가. 혹시 이 가게 주인이신가요? 네, 얼마 전에 상속받았습니다. 김정수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오병철이라고 합니다. 영희 선생님과는 오랜 친구였어요. 노인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뵙고 싶었는데 고모 할머니와 가까우셨나 보네요. 네, 60년도 넘는 친구였죠.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다. 그 옥비녀 때문입니다. 정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밖에서 하기에는. 정수가 가게 문을 열자 오 할아버지가 익숙한 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곧장 옥비녀가 있는 진열장으로 향했다. 정말 아직도 여기 있네요. 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이 비녀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영희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오 할아버지가 진열장 앞에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1920년대의 일입니다.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 궁녀로 일하던 월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월화요? 네. 그녀는 무척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궁궐이 해체되자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야 했죠.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월화에게는 어머니가 물려준 소중한 옥비녀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 비녀입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가족의 유품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925년 어느 날 일본인 상인 하나가 그 비녀를 보고 탐을 냈어요. 그는 월화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비녀를 팔라고 했지만 월화는 단호히 거절했죠. 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일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월화를 함정에 빠뜨려 비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뭐가 일어났나요? 월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마지막 유품마저 빼앗긴 절망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죽기 전에 저주를 내렸다고 해요. 내 비녀를 부당하게 가진 자는 평안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 후로 그 비녀를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본인 상인도 1년 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 후에도 비녀를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렇다면 고모 할머니는 어떻게 그 비녀를 갖게 되신 건가요? 영희 선생님의 아버지가 해방 후 어떤 경로로 그 비녀를 입수하셨어요. 하지만 영희 선생님은 그 사연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 팔지 않으셨던 거죠. 그럼 왜 팔지 않으신 거죠? 저주가 무서우시지 않으셨나요? 오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영희 선생님은 그 비녀를 제자리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월화의 무덤에 함께 묻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월화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생이었던 그녀의 무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흔적도 사라져버렸죠.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갑자기 상속받은 가게가 이런 무거운 사연을 안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왔어요. 혹시 젊은이가 그 비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월화 씨의 무덤을 찾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희 선생님이 가끔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청 어디엔가 옛날 기록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1920년대 매장 기록이나 호적 관련 자료들 말이에요. 그 기록을 찾아보면 월화 씨의 무덤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오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다. 젊은이,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비녀를 조심히 다뤄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월화의 한을 풀어주세요. 오 할아버지가 떠난 후 정수는 옥비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제보다 더 애절하게 느껴졌다. 월화, 당신이 정말 나에게 나타난 건가요? 그때 갑자기 가게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다른 곳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유독 옥비녀 근처에 천만 살랑거렸다. 정수는 결심했다. 월화의 무덤을 찾아 그녀의 비녀를 돌려주기로. 세장구청의 기록. 일주일 후 정수는 종로구청 문서보관실에 앉아 있었다. 1920년대 매장 기록을 찾기 위해 며칠째 자료를 뒤지고 있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25년. 그가 중얼거리며 오래된 창부를 넘기고 있을 때 보관실 담당자인 50대 공무원 이윤석 씨가 다가왔다. 아직도 찾고 계세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네, 가족사를 정리하는 일이라서요. 정수는 자세한 사연을 말하기는 어려워서 얼버무렸다. 1920년대 기록이면 혹시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월화라고 하는데 성은 확실하지 않아요. 월화. 특이한 이름이네요. 잠깐만요. 이윤석이 컴퓨터를 검색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1925년 12월에 월화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매장 기록이 하나 있는데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정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어디에 매장되었다고 나와 있나요? 현재의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대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혹시 그 기록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때 이윤석의 표정이 이상해졌다.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이 기록을 찾는 분이 선생님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요? 네. 한 달 전에도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찾으러 왔었어요.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정수는 순이가 말했던 박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혹시 그분이 같은 정보를 찾다가 혹시 그분이 뭔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셨나요? 글쎄요. 기록을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시면서 서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윤석이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혼잣말로 역시 그곳이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이라니?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정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식 절차를 밟기로 했다. 며칠 후 받은 문서에는 월화의 매장 장소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청량리동 무덤 탐방. 일주일 후 정수는 청량리동 일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1925년 당시의 지명과 현재의 지명이 달라져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기 근처일 텐데. 그가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80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젊은이, 뭘 찾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옛날 무덤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920년대쯤에. 아이고, 그런 오래된 걸 찾고 있네. 나도 이 동네에서 80년을 살았는데. 할머니가 턱을 괴며 생각했다. 아, 그러고 보니 저기 언덕 너머에 예전에 작은 공동묘지가 있었어. 하지만 70년대에 모두 이장하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 정수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이제는 찾을 수 없는 건가요? 글쎄.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본 후 말했다. 그 공동묘지에 이상한 무덤이 하나 있었어. 다른 무덤들과 달리 항상 꽃이 피어 있더라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데도 말이야. 꽃이 피어 있다고요? 응. 특히 연분홍 코스모스가 항상 피어 있었어. 계절에 상관없이 말이야. 동네 사람들은 그 무덤을 꽃무덤이라고 불렀지. 정수는 흥미롭게 들었다. 그 무덤의 주인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죽은 젊은 여인이라고 들었어. 그리고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가끔 밤에 그 무덤 근처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 지금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 중앙 놀이터 자리가 바로 그 꽃무덤이 있던 곳이야. 할머니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그 중앙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었다. 그럼 이제는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뭐가요? 이장할 때 모든 유골을 제대로 옮겼는지는 확실하지 않거든. 무연고 무덤들은 대충 처리된 경우가 많았어. 할머니가 놀이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해. 공사 중에 계속 사고가 일어나서 공사가 몇 번이나 중단되었다고. 정수는 놀이터로 걸어갔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평범한 놀이터였지만 월화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는 놀이터 한 구석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월화 씨, 정말 여기 계신가요? 당신의 비녀를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놀이터의 꽃밭에서 연분홍 코스모스 한 송이가 그의 발치로 굴러왔다. 계절은 이미 늦가을이었는데도 정수는 그 코스모스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다. 마치 월화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내장 밤의 방문자. 그날 밤, 정수는 골동품 가게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월화의 무덤 자리를 찾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무덤이 사라진 상황에서 비녀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밤 10시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정수는 갑자기 가게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 같았다. 누구세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뒤편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땅에는 연분홍 코스모스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상하네. 그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옥비녀가 있는 진열장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비녀 자체에서 연한 초록빛이 나고 있었다. 정수는 숨을 죽이며 다가갔다. 비녀는 분명히 빛을 내고 있었고 주변 온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월화 씨, 당신인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갑자기 가게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하지만 비녀의 빛은 더욱 밝아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인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흰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비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발, 내 비녀를 돌려주세요. 월화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했지만 정수에게는 또렷하게 들렸다. 월화 씨,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무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월화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아름다웠지만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녀를 진짜 주인에게. 진짜 주인이요? 나에게서 비녀를 빼앗은 자들.
그들의 후손이 아직도. 월화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가게 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정수 씨, 정수 씨, 계세요. 순이의 목소리였다. 월화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가게 안에 불이 다시 켜졌다. 정수가 문을 열자 순이가 얼굴이 창백한 채로 서 있었다. 순이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수 씨, 큰일이에요.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오 할아버지가. 오 할아버지요. 저번에 오셨던 분 말인가요? 네. 오병철 할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쓰러지신 채로 발견되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으시대요.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일주일 전에 멀쩡히 대화를 나눴던 분이 혹시 무슨 병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 손에 코스모스 꽃잎이 쥐어져 있었다고 해요. 정수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코스모스요? 네. 연분홍 코스모스. 그런데 지금은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순이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정수 씨, 혹시 방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혼자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 앞에서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정수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아마 TV 소리였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마치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옥비녀 쪽을 바라보았다. 정수 씨, 혹시 그 비녀와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보세요. 영희 언니가 돌아가신 후로 그 비녀를 보러 온 분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일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정수도 그 연관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혹시 오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뭔가 말씀하셨나요? 의식이 없으셔서. 하지만 간병하는 분 말로는 계속 중얼거리신다고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때 갑자기 가게 안이 다시 추워졌다.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수 씨, 우리 일단 여기서 나가요. 뭔가 이상해요. 순이가 정수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정수는 월화가 하다 만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잠깐만요, 순이 씨. 혹시 오할아버지나 다른 분들이 일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적 있나요? 일본인이요? 네. 혹시 과거에 골동품 거래를 했던 일본인이나. 순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고 보니 영희 언니가 가끔 말씀하셨어요. 해방 전에 조선의 골동품들을 일본으로 가져간 상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상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요즘도 가끔 일본에서 우리나라 골동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수의 머릿속에서 월화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진짜 주인에게라는 말이. 순이 씨, 혹시 최근에 이 가게에 일본 사람이 찾아온 적 있나요? 한 달 전쯤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영희 언니 살아계실 때였는데 일본어로 뭔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었나요? 60대 정도의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영희 언니가 그분과 이야기하신 후에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정수는 점점 사건의 전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혹시 그분이 뭘 찾으러 오셨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희 언니가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정말 돌려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가게 뒤편에서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순이도 들을 수 있었다. 정수 씨, 저 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갔다. 가게 뒤편 작은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땅에는 또다시 연분홍 코스모스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상해요. 이 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순이가 꽃잎을 주워들며 말했다. 순이 씨, 우리 내일 오할아버지를 문병 가보지 않을까요?
혹시 의식을 회복하시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정수는 뒤돌아 옥비녀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비녀는 다시 평범한 골동품처럼 보였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다. 월화가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것을. 5장 병원에서의 진실. 다음 날 오후 정수와 순이는 서울대병원으로 오할아버지를 문병하러 갔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가끔 중얼거리고 계셨다. 가족분이세요? 담당 간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지인입니다. 상태가 어떠신가요? 뇌졸중으로 보이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보통 이런 경우 특별한 외부 자극이 있는데 이분은 아무런 스트레스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계속 월화야,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세요. 월화가 누군지 아세요? 정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월화가 사람 이름일까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것 같은데 가족들은 그런 이름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떴다. 어디지?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저 김정수예요. 아, 정수군. 자네가 와줬구나. 오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문제야. 할아버지가 힘들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천천히 하세요. 정수군, 자네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나는 월화에게 죄를 지었어. 정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나는 그 옥비녀가 어떻게 영희 선생님 손에 들어왔는지 알고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1945년 해방 직후 나는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었어. 그때 어떤 일본인 상인의 집에서 그 옥비녀를 발견했지. 그래서요? 나는 그것이 조선인의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희 선생님 아버지에게 팔았어. 돈이 필요했거든. 순이가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특히 영희 선생님이 그 비녀의 사연을 알게 된 후로는. 할아버지가 그 사연을 알고 계셨다고요? 물론이지. 그 일본인 상인이 죽기 전에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거든. 월화라는 조선 여인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비녀라고. 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0년 넘게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았어. 그리고 어젯밤에 월화가 나타났어. 월화가 나타났다고요? 응, 꿈이 아니었어. 분명히 내 집에 나타나서 말했어.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할아버지가 정수의 손을 꽉 잡았다. 정수군, 그 비녀를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하지만 월화의 무덤은 사라졌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일본인 상인의 후손을 찾아야 해. 그들이 월화에게 사죄하고 비녀를 정중히 반납해야 월화의 원한이 풀릴 거야.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다나카 료헤이라는 상인이었어. 그의 후손들이 아직 일본에 살고 있을 거야. 순이가 놀라며 말했다. 혹시 한 달 전에 우리 가게에 온 일본인이 그 후손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마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오 할아버지가 힘들게 말했다. 정수군, 부탁이야. 그들을 찾아서 진실을 말해줘. 그리고 월화의 원한을 풀어줘.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영희 선생님이 그 일본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을 거야. 가게 어딘가에 그 정보가 있을 거야.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다. 할아버지,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할아버지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다. 월화야, 미안해. 이제야 말했어.
그것이 오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가게로 돌아와서 오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정수와 순이는 가게로 돌아왔다. 이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월화의 저주 때문일까요? 순이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저주라기보다는 월화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수는 가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고모 할머니가 남긴 서류들 중에 일본인과의 연락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1시간쯤 찾던 중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에는 여러 골동품 거래처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그 중에 다나카 히로시 도쿄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찾았어요. 정말요?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 도쿄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정수는 망설였다. 갑자기 일본에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일단 전화해보세요. 뭔가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정수가 번호를 돌렸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일본어로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모시모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김정수라고 합니다. 혹시 한국어 하실 수 있나요? 아, 한국 분이시군요.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다나카 히로시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실은 저희 고모할머니 김영희 씨의 골동품 가게를 상속받았는데 옥비녀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 그 비녀 말씀이시군요. 다나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사실 저희 가족도 그 비녀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월화라는 분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도요. 정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를 것 같네요. 혹시 한국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미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그 비녀를 정중히 반납하고 사죄드리려고요. 하지만 김영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놀랐다. 그렇다면 어젯밤 월화가 나타난 것도 다나카가 한국에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럼 내일 저희 가게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저희 가족이 월화 씨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60년 넘게 준비해온 것이요. 6장 일본인의 고백. 다음 날 오후, 다나카 히로시 62세가 만물상회를 찾아왔다. 그는 정중한 인사를 올린 후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를 꺼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나카 히로시이고 도쿄에서 문화재 복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국말은 꽤 유창했다. 제 할아버지 다나카 료에이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골동품 거래를 했던 상인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옥비녀가 있는 진열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1925년에 월화라는 조선 여인에게서 옥비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죠. 할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인정하셨다고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가족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비녀를 제자리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나카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위패와 향,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월화 씨를 위한 위패입니다. 저희 가족이 60년 동안 매년 제사를 지내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정수와 순이는 감동받았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할아버지가 남긴 고백서와 월화 씨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다나카가 문서를 꺼내며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조사한 바로는 월화 씨는 조선 말기 궁중의 궁녀 출신이었고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옥비녀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녀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요? 네. 월화 씨의 가문은 조선 초기부터 궁중에서 일해온 가문이었고
그 옥비녀는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월화 씨에게는 마지막 남은 가족의 유산이었죠. 다나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할아버지는 월화 씨가 기생이 된 후에도 절대 그 비녀만은 팔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어려서. 그래서 어떻게 빼앗으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월화 씨에게 거짓 약속을 했습니다. 비녀를 잠시 감정만 해보겠다고 하면서 가져간 후 그대로 도망간 거죠. 정수는 월화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월화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절망감 때문이었죠.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지금도 월화 씨가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어젯밤에도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이 아니라 정말로요. 뭐라고 하셨나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라. 대신 제대로 된 사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나카가 옥비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녀를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월화 씨의 가문 후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월화 씨의 후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다나카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일본에서 조사해본 결과 월화 씨의 본명은 이월화이고 이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이씨인가요? 전주 이씨의 한 분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화 씨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준이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그 남동생의 후손들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족보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내일 그분을 만날 예정이에요. 정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만약 후손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때는 다나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월화 씨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아마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갑자기 옥비녀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볼 수 있었다. 어머나. 준이가 입을 가렸다. 비녀 주변으로 희미한 인형이 나타났다. 월화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평온해 보였다. 고맙습니다. 월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마지막 소원이 뭔가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의 가문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월화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내일 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월화는 사라졌다. 다나카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내일 족보 전문가와 만나서 반드시 월화 씨의 후손을 찾아보겠습니다. 7장 족보의 비밀. 다음 날 정수, 순이, 다나카는 종로구에 있는 족보연구소를 찾아갔다. 70대의 족보 전문가 김학수 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전주이 씨 월화라는 분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죠? 김 박사가 두꺼운 족보책들을 펼치며 말했다. 1900년대 초반 기록이니까 여기 있네요. 김 박사가 손가락으로 족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월화, 1901년생. 아버지는 이진수, 남동생은 이월수입니다. 남동생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월수는 1925년에 결혼해서 아들 셋을 두었네요. 그런데 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6.25 전쟁 때 기록이 끊어집니다. 피난 과정에서 가족들이 흩어진 것 같아요. 그럼 후손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정수가 실망스럽게 물었다.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전쟁 후 이산가족 찾기 기록이나 호적 정리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김 박사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 검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찾았습니다.
이월수의 둘째 아들 이강수라는 분이 1960년대에 서울에 정착한 기록이 있어요. 정말요? 그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강수 씨는 1965년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었고 그 딸이 결혼해서 손자 하나를 두었네요. 김 박사가 기록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라, 이상하네요. 이 주소가. 뭐가 이상한가요? 이강수 씨의 손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인사동이에요. 그것도 만물상회 근처. 정수와 순이, 단학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혹시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준호라는 분이고 주소는 인사동 35번지예요. 순이가 깜짝 놀랐다. 그건 우리 찻집 바로 옆집이에요. 정말요? 네, 거기 젊은 남자분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월화 씨의 후손이라고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족보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준호 씨, 30세, 직업은 한국사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나카가 말했다. 이것도 운명인 것 같네요. 월화 씨가 자신의 후손을 가게 근처로 인도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준호와의 만남. 그날 저녁, 내 사람은 이준호의 집을 찾아갔다. 30대 초반의 학자 같은 분위기의 남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옆집 찻집과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준호 씨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준호가 의아해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혹시 이월화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이월화요. 그분은 제 고조할머니시라고 들었는데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고조할머니가 일제강점기에 궁녀 출신이었다가 기생이 되셨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순이가 흥미롭게 물었다. 혹시 옥비녀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옥비녀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이준호가 놀랐다.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 고조할머니의 옥비녀를 찾게 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나카가 나무 상자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준호 씨, 저희가 바로 그 옥비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준호가 상자를 열어보자 옥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상해요. 이 비녀를 보니까 갑자기 슬픈 기분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정수가 월화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일제강점기의 일, 다나카 가문의 잘못,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까지. 이준호는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렇다면 고조할머니가 정말로 나타나신 건가요? 네, 저희 모두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가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준호가 옥비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순간 비녀에서 따뜻한 빛이 났다. 느껴져요. 고조할머니의 마음이. 이준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고조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따뜻해졌다. 그리고 희미하게 월화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고 있었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월화가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요. 이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했다. 고조할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평안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비녀를 우리 가문의 족보와 함께 조상들께 올려주세요. 월화의 모습이 점점 밝아졌다. 그리고 다나카 가문의 사죄를 받아주세요. 이제 모든 원한은 끝입니다. 다나카가 깊게 절하며 말했다. 월화 씨,
저희 가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을 이제야 바로잡게 되어 죄송합니다. 월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합니다. 이제 모두 평안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월화는 따뜻한 빛과 함께 사라졌다. 이번에는 정말로 평안해 보였다. 8장 마지막 의식. 일주일 후. 이준호는 가문의 사당에서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월화의 옥비녀를 조상들께 올리고 그녀의 영혼을 정식으로 가문으로 맞이하는 의식이었다. 정수, 순이, 다나카도 함께 참석했다. 다나카는 일본에서 가져온 고급 향과 제물들을 준비했다. 고조할머니 이월화의 영혼을 모시고 가문의 보물인 옥비녀를 제자리에 돌려드립니다. 이준호가 정중하게 비녀를 제단에 올렸다. 그 순간 제단 위에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다나카가 일본식으로 정중하게 절하며 말했다. 월화 씨, 저희 가문의 60년간의 참회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단 주변에 연분홍 코스모스들이 만개한 것이다. 지금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고조할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부터 골동품 가게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차가운 바람도 그 느끼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개월 후. 정수는 만물상회를 정식으로 재개장했다. 다나카의 도움으로 한일간 문화재 교류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이준호는 가게의 역사 자문을 맡았다. 정수 씨,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순이가 찻집에서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네. 월화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게 한 구석에는 월화를 기리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항상 연분홍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다나카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양국 간 문화재 반환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월화 고조할머니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준호가 제단에 차를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도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월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이제 정말 평안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월화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당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겠어요. 6개월 후. 만물상회는 인사동에서 가장 유명한 골동품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월화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정수는 그들에게 역사의 아픔과 화해의 의미를 전했다. 이준호는 월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여성사 연구소를 출간했고 다나카는 일본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순이의 찻집은 월화를 기리는 월화차를 개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역시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정수가 가게를 정리하며 혼잣말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노부부가 들어왔다. 혹시 여기가 월화 씨 이야기로 유명한 가게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갑오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월화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었다.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필로그 2년 후. 2년 후의 어느 봄날. 만물상회는 이제 단순한 골동품 가게를 넘어서 문화재 반환과 역사 복원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정수는 국립박물관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에 유실된 문화재들을 찾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수 아저씨, 오늘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이준호가 설레는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다. 다나카 씨에게서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이에요.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나카의 노력으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재 반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반환 대상에 조선 왕조의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월화 고조할머니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준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게 맞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그날 오후, 순이가 특별한 손님을 데리고 왔다. 정수 씨, 이분은 KBS 다큐멘터리 PD님이세요. 월화 씨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50대의 여성 PD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월화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월화 씨의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만들겠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3개월 후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만물상회, 순이의 찻집, 이준호의 집, 그리고 월화가 묻혔던 청량리 놀이터까지 모든 장소가 촬영되었다. 다나카도 일본에서 특별히 와서 인터뷰에 참여했다. 저희 가문은 6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월화 씨와 만나면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나카가 카메라 앞에서 진솔하게 말했다. 문화재 약탈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빼앗는 일이에요. 이준호도 인터뷰했다. 고조할머니 월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역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방송 반영. 다큐멘터리 골동품 가게의 저주 월화의 귀환이 방송되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 15%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는 관련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니. 다나카 씨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월화 씨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름도 없이 사라진 분들의 이야기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방송 후 만물상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 저희 할머니도 일제강점기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안에도 조상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정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려 노력했다. 월화 재단 설립. 1년 후 정수와 이준호, 다나카의 제안으로 월화 재단이 설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관련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문화재청장, 국립박물관장, 그리고 일본의 문화재 전문가들까지. 월화 재단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정수가 설립 기념사에서 말했다.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나카도 일본에서 온 후원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월화 씨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5년 후 월화 재단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500여 점의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100여 명의 사람들이 조상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만물상회는 이제 인사동의 명물이 되었고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월화의 이야기를 듣고 역사의 교훈을 배워간다. 월화 고조할머니,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준호가 재단 앞에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어요. 그날 밤, 만물상회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마치 월화가 만족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정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월화 씨, 당신이 남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죠?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면.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정수는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만물상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준호는 월화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고 다나카는 한일 문화재 교류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혹시 여기가 월화 할머니 이야기로 유명한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유리라고 해요. 할아버지 히로시의 손녀입니다. 정수는 반가웠다. 다나카의 손녀가 이렇게 자란 모습으로 찾아올 줄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월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곳에 와서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유리가 정중하게 절하며 말했다. 월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가문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문화재 반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재단 위에 코스모스가 살랑거렸다. 마치 월화가 반갑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월화 할머니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네요. 정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분은 이제 정말 평안하실 거예요. 당신들 같은 후손들이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만물상회에는 특별히 아름다운 노을이 비쳤다. 그리고 희미하게 월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모든 분들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월화의 목소리였다. 그 후로 월화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이제 진정으로 평안한 곳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를 주고 있다.